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편집본을 보면서 불주댕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불주둥이가 아니고 불주댕이였습니다. 어쨌든 돌아온 불주댕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은 어떤 뉴스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거시경제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 잘 하고 계시죠? 꼭 하루에 한 명씩 꼭 홍보해서 여러분들 불주댕이 시간 다 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엔 유럽도 침체 전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뉴스 보면은 보통 침체 아닌가? 침체가 아직 안 왔나? 앞으로 올 건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4분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2024년에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은 지금은 침체가 아니구나 라고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침체가 이미 와 있는 중, 이미 침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말하는 경기 침체는요, 완전히 이제는 맛이 가가지고 무너질 때 이야기예요. 우리 건강으로 따진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암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간. 우리 간암으로 가기 전에 간경화, 간염, 이런 것들, 지방간, 이런 약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다가 간암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경기 침체는요, 간암 한 2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간이 진짜 안 좋은 것 같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하반기에는 간암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간암 되기 전에 조심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건강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사실 경제도 경기 침체가 왔다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이 미리미리 이렇게 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수많은 경기 지표들과 많은 경제 각 부처들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땅땅땅 됐을 때야 이제 뒤늦게 발버둥 치고 뒤늦게 발등 불똥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막 정책을 내놓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간 경화 수준에 좀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시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 거를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10배 넘게 늘었다. 소갈이하는 개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이라던가 기업 신용, 부채 이런 것들부터 해서 기업들 요즘 매출 잘 안 나오고 적자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 올해 들어서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잘 못 벌지, 기업들 믿음도 잘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고금리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 있다 보니까 돈 빌리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지 거렁뱅이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거지들이야 약간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저 사람들 밥이라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적선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줘야 돼요. 그리고 안 주면 너희한테 피해 줄 거지롱, 이런 느낌으로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CJ CGV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액을 발표를 했죠. 1조 200억 원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가가 막 15,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던 것을요, 7,000원대에 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렇게 7,000원대 발행할 건데 안 받을 거지? 안 받으면 너희는 15,000원에 사서 반토막으로 물리는 거다? 억울해? 그러면 7,500원에 빨리 유상증자해서 추가하면서 좀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반협박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주주들 하고 싶으면 꼴리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정책인과 동시에 선택임인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저걸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 내려가지고 유상증자 받아라잉. 안 받으면 너희
물린다잉, 손해본다잉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어요. 기업이 안 좋아지면은 신규 상장으로 돈을 빨아당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지면은 역시나 유상증자 이런 것들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수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상증자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유상증자 하는 규모가 지금 10배가 이렇게 벌써 상반기만 됐는데도 벌써 10배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경제가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돈을 활용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자금 순환이 되게 안 되니까 하는 거겠죠.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사실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집값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하다가 미국 집값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의 MZ세대라고 하죠. 2030입니다. 2030이 영끌로 인해 가서 지금 집을 막 사기 시작을 했대요. 고금리긴 한데 지금 아니면 집을 언제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금리에 집을 산 사람들은요. 이제 집을 되게 저금리에 샀던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은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외국은 고정금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금리에 집을 산 사람들은 굳이 지금 집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싸게 잘 샀는데 싸게 이자를 내고 잘 해놨는데 지금 괜히 팔았다가 또 만약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고 딴 데 집을 사버리게 되면 고금리로 사야 되니까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물들은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내가 집을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점점 떨어지면 지금 집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매물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이제 억지로 지금이라도 2년 동안 기다렸더니 이게 지금 집이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보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저렇게 영끌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잠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값 하반기 더 떨어질 거야 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한 번도 완만하게 금리가 인하된 적은 없습니다. 금리는 전부 다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가 집을 살 거면 금리 떨어지는 초입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다 떨어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 잘못하면은 주택 관련 부동산이 이제 주택 관련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아까 봤던 유상증자 규모도 또 늘어나게 되겠지만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8년 만에 최고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이렇게 좀 심한데 외화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선까지 이렇게 막 다가가니까 외화가 자꾸 나가더라. 외국인들 자꾸 팔고 나가는데 이러면 우리가 금리를 조금 올려줘서 한국에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들 대출한 사람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금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지금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데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되게 가파릅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지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0.9%씩 이렇게 막 빡빡빡빡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게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연체율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요. 저축은행이 5.17%로 지금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연체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저축은행에 지금 저렇게 연체를 많이 하게 되면 저축은행에 이제 자산 건전성 이런 것들이 또 위협이 됩니다. 그러면 안 좋게 되겠죠. 그럼 저축은행들 부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2011년도 12년도에 보면은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재발생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약간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지방은행 이런 쪽에 돈을 맡겨 놓으신 분들은 내 재산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이왕이면 그냥 1금융으로 빨리 옮기세요. 거기서 이자 좀 더 받겠다고 가만히 내떠놨다가 돈 다 날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대출 이야기하면은 빚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전세
남양 특집이랍니다. 야,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공포. 우와, 이제 공포가 온답니다. 이거예요. 전세 남양 특집. 옛날에 이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봤는데 이제 요즘엔 이제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전세의 고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재밌는데 저만 재밌나요? 어쨌든 전세의 고향 이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온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 우리 한번 한번 해보시면 2021년 9월까지 전세 자금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집값도 오르고 전세 자금도 오르고요. 근데 2021년 9월부터는요. 전세도 꺾이고 집값도 꺾여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전세라는 건 계약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은 2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그 2년이 만기가 되는 게 언젠가 6, 7, 8월, 9월 2021년 9월까지 올라갔으니까 2023년 9월이 전세 만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맞습니다. 2023년 9월이 지금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전세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비싼 전세들이 지금 2년 뒤인 2023년 9월까지 도래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집값도 꺾여있고 전세 자금도 꺾여있다 보니까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전세금을 주기도 힘들고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자금 주기도 힘들다 보니까 이거 전세를 제대로 못 주는 전세 자금을 못 준다. 이걸 우리가 역전세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가 연체를 많이 해서 은행들이 지금 부실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거 대출해준 전세 자금부터 해가지고 집값 이런 것들 집 대출 이런 것들 못 갚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거 대책이랍시고 야 이거 집주인들한테 대출 더 해줘가지고 돈 갚아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전세 자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지만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준 집주인들은 돈 갚을 능력은 있는가라는 거죠.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에 야 너희가 집주인들한테 좀 대출 좀 더 해줘 라고 하면요. 아니 이거 지금 돈 빌려주면 떼일 것 같은데 빌려주라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때요? 너희 안 할 거야? 그럼 세무조사 들어간다? 너희 안 할 거야? 규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반협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 전세 자금은요, 이 갭 투자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좀 잘못 생각한 거고 좀 엉터리로 멍청하게 생각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 살 때가 언제가 유리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행동을 해놓은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거죠. 이 피해를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입자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은행권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세입자들한테 돈을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출을 해줘라라고는 하지만 대출을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영끌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대출해주기에는 좀 한도에 조금은 신용이라던가 한도라던가 이런 거에 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출해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 대출해준다고 하면 떼일 거 각오하고 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은행 부실이라던가 금융 부실이 나오게 되면요. 은행은 사실 이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에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심장이 부실이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승장이 길면은 올 하반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줄 서 있어요. 막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막 저기 보니까 저 끝까지 줄 서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줄 서 있는 그 악재들이 다 밀고 들어올 텐데 증시가 버틸까? 체력이 될까?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이 좋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좋긴 좋은데 돈을 벌려면 어찌됐든 조금 위험은 피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또 쌓여있는 위험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면은 불주댕이 시간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